저희는 이제 재미포그라프 인문학 아카데미라고 해서 인문학 아카데미가 사실 운영을 이제 다른 분야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일요일마다 또 그 저자분들, 책을 쓰신 분들이나 그 학계에 계시는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모시고 저희가 매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별도로 이제 수요일마다 매주 제가 이제 커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미포그라프에서 아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경성현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매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김난사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김난사라는 분, 우리 인천 출신의 독립운동을 하신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각 공간마다 이렇게 그 한국의 개항 시절에 영향을 주신, 우리 한국에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주신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따서, 뭐 여기는 헐버트 홀, 여기는 뭐 김난사빠, 여기는 로제타 셔우드 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김난사빠가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바는 원래는 이제 이게 재미포그라프는 개항기 시절에 외국인들을 위한 사교 클럽 전용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걸 재현하고 리모델링 하면서 저희가 구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리의 카페 역사, 이렇게 거창하게 했지만 사실은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처음으로 에티오피아가 원산지라고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커피를 마셨던 게 이슬람 지역에서 꽃이 피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커피를 커피로 마시지 않고 그냥 약이나 음식이나 뭐 이런 종류로 먹다가, 이게 이슬람 지역으로 오면서 이슬람 지역에서 커피를 음료로서 이제 마시기 시작을 해요. 커피의 본연의 어떤 역할, 마시면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잠을 잘 못 자죠.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각성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뇌가 깨어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요소를 주는 게 이제 커피가 되겠죠. 이게 이슬람 지역에서 굉장히 꽃을 피웠다가 15세기, 16세기 정도 되면서 유럽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커피가 정말 만개를 하죠. 그래서 유럽에 처음에 카페가 생긴 거는 15세기, 16세기 이탈리아 지방, 이탈리아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수입을 했으니까 아마 당연히 이탈리아에서 커피를 많이 먹었겠죠. 지금도 이탈리아 하면은 또 커피의 고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커피들이 이제 점점 유럽에 퍼지면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데서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하우스, 카페라고 하는 이런 곳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유럽의 카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영국의 커피하우스, 영국 커피하우스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프랑스는 카페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영국의 커피하우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프랑스의 카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영국의 커피하우스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말하자면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공론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와서 이 안에 그 커피하우스에서는 자연스럽게 뭔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때 왕정시대니까 정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없겠죠.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커피하우스에서 와서는 그런 것들을 정말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어떤 장소가 된 거죠. 공간적인 역할을 굉장히 영국의 커피하우스가 역할을 많이 했어요. 마찬가지로 영국보다는 프랑스, 특히 영국 런던보다는 프랑스 파리는 영국 런던보다 카페가 조금 뒤늦게 탄생을 했지만, 영국의 커피하우스 같은 공론장의 역할을 많이 했기도 했지만, 프랑스 카페 특징은 뭐냐면 예술, 문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꽃을 피운 게 바로 프랑스 카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86년 이 정도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뭐 중기도 뭐 초기 중기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굉장히 우리로서는 아득한 시절인데,
이때 벌써 이제 프랑스에서는 파리 최초의 카페가 생겨요. 1600년대 후반. 그래서 이런 카페가 1700년대로 넘어오고 1600년대 후반, 1700년대 넘어오면서 특징이 뭐냐면 영국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공론을 하고 상업적인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가 주고받는 공간이 조금 더 강세였다면 프랑스의 카페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예술가들, 음악가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던 공간적인 어떤 그런 장소를 제공을 했던 게 이제 프랑스 카페의 역사에 조금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많이 그 교과서에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계몽 사상, 계몽 사상가,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볼테르, 루소, 뭐 몽테스키에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분들이 카페에 모여서 철학을 얘기를 하고 민주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상과 자유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요소를 이런 카페가 많이 제공을 했어요. 반면에 프랑스 카페는 이렇다고 보더라도 프랑스 살롱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런 부분은 이런 그 카페하고는 약간 성격을 조금 달리하죠. 카페는 사상가들이나 뭐 이런 쪽에 조금 중점이 되었다면 살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르주아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향락이나 유흥을 즐기는 요소가 조금 강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카페, 초기 카페, 프랑스 카페 역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까 1686년에 이제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카페가 탄생을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 100년 정도 지난 1789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이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바스티유 감옥으로 쳐들어가죠. 이 혁명단들이. 이럴 때 이 카페 뿌아라는 카페에서 모였어요. 혁명의 당일날. 자, 바스티유로 가자. 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집단으로 출동을 한 그런 역사적인 장소도 바로 프랑스 카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페가 보통 커피를 마시고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적인 요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카페, 아까 얘기했던 그 최초의 카페, 그 다음에 카페 뿌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카페 중에서는 혹시 프랑스에서 카페 가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저는 90년대 초에 프랑스 카페에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도 거의 비슷했어요. 92년, 3년 요 정도 했었는데, 아주 비슷한 풍경이었어요, 사실. 이 사진상에 보시는데, 카페 드 마고라는 카페와 카페 플로르라는 카페가 있는데, 요게 생제르맹이니까 뭐 샹젤리제 그쪽 아주 유명한 그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그런 어떤 구역인데, 요 구역에 굉장히 그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또 지금까지도 1800년대, 1880년대, 뭐 1880년 요쯤에 이 카페 두 카페가 거의 동시에 탄생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라이벌 관계를 유지를 해요. 이 카페 두 카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카페의 풍경들이 거의 비슷하고, 근데 저는 지금 기억에 90년대, 저는 그때 커피업을 안 했으니까, 회사 출장으로 갔으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는 커피가 뭐 원두 커피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있었긴 있었지만 그다지 지금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우리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신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다방 커피가 굉장히 강세였고, 그 이후에 원두 커피라는 뭐 이렇게 원두 커피 전문점이라는 것들이 이제 살살살살 생겼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머신으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랑스 92년도 이때쯤 프랑스 파리에서 이 카페를 갔는데, 지금 기억에는 유명한 카페라고 갔는데 사실은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풍경들이 너무 비슷해서 이 외곽에 있는 저런 좌석에는 사실 굉장히 가격이 높아요. 그리고 자리가 잘 안 나죠.
그리고 카페 이제 이렇게 출입구에 들어가시면 저 구석에, 예를 들면 우리 그 제목포로학부 같은 경우는 저 구석 자리 이런 데는 좀 가격이 조금 싸요. 하고 이런 야외 테이블, 테라스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또 자리도 잘 안 나고, 뭐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프랑스 파리 카페 하면 이런 모습을 많이 상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서는 마시지 못했고, 저 구석 좀 침침한데 빈자리가 있어서 거기 간신히 앉아서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카페가 왜 중요하냐면, 이 두 카페가 1880년대 이후서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여러분들이 거의 알고 있는 예술가들의 집합소가 되죠. 그래서 카페 마고는 뭐 우리의 단골 손님은 누구였다. 카페 플로르는 단골 손님은 누구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약간의 경쟁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르트르와 보바르가 항상 이 카페 플로르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특히 이 사르트르는 굉장히 진상 고객이었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커피 한 잔만 딱 아침에 시켜놓고 저녁 때까지 다른 거 주문하지 않고 그거 한 잔만 가지고 계속 사르트르 계속 글을 썼겠죠. 그리고 보바르가 오면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한 잔만 시켜놓고 그렇다라는 설이 있는데, 거의 맞을 겁니다. 아마 사르트르가 그랬다는 설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 프랑스 카페는 다른 지역의 카페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히 유럽에서 이 프랑스 카페가 차지하는 것은 예술, 사상 이런 것들이 완전히 꽃을 피웠던 그런 역사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이 카페가 이제 그 카페 플로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억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사르트르가 주로 앉았던 자리, 이 자리에는 누가 앉았던 자리, 우리가 잘 모르는 예술가 이름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명소가 되었죠. 이 카페 플로르하고 카페 드 마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랑스 카페를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커피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프랑스 가서 아니면 독일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기서는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또 나라마다 커피 맛이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태리 카페에서는 에스프레소를 주로 마시죠. 물론 에스프레소만 마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이탈리아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를 진한 상태로 진한 에스프레소를 그냥 마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탈리아 또 여기 여행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에서는요 에스프레소에 설탕 굉장히 많이 타먹어요. 설탕을 타서 완전히 녹여서 마시는 사람, 설탕만 부어놓고 천천히 녹이면서 마시는 분, 또 아예 에스프레소 잔에 커피를 넣고 머신에서 그냥 바로 받아요. 그러면 천천히 마시면 설탕은 천천히 녹겠죠. 그리고 다 마시고 나서 자작자작하게 있는 설탕을 수저로 또 퍼먹는,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적으로 카페 가서 에스프레소 주문을 하면서 바리스타들한테 여기다 설탕 한 두세 스푼 넣어서 에스프레소를 받아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나오면 젓지 말고 마시고, 밑에 그러면 이게 어떤 시럽 형태로 되거든요. 이게 그럴 때 수저로 이렇게 드셔보시면 그 풍미가 굉장히 대단히 풍미가 좋은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각 국가의 카페의 특성들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 프랑스 카페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프랑스 그 이후에 제가 2000년대 초 중반에도 많이 이제 출장으로 많이 다녔는데, 제 기억으로는 프랑스 카페에서는 또 우유를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타서 먹는 것들을 봤어요. 이게 일반화된 건 아닙니다. 제가 간 카페에 그 손님들이 유난히 그 우유를 많이 부어서 먹는 것을 봤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인상이 굉장히 깊어요. 프랑스 커피는 추정을 하게 되면 프랑스 지역의 식민지들이 아프리카로 보시면은요
커피가 쓴 커피들을 생산한 국가들이 많아요. 아프리카를 봐서 동쪽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이쪽에는 커피가 우리가 마시는 이런 원두 커피가 많이 생산이 되고, 아프리카 서쪽, 가나, 우간다, 뭐 이쪽 지역은 커피가 품종 자체가 커피가 쓴 커피들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그 식민지들이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커피들을 많이 수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의 쓴맛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유를 조금 타서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뉴 중에서 카페오레라는 메뉴 아시죠? 카페오레. 카페오레는요 다른 거 없어요. 커피에 그냥 우유를 타는 거예요. 우유. 거품 낸 우유가 아니라. 카페 라떼가 아니라 카페오레. 근데 여러분들이 카페오레는 카페에서 주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맛이 없어요. 그냥 커피에, 쉽게 말하면 커피에 거기다 데운 우유를 그냥 붓다고 쳐보세요. 별로, 우리 맛은 별로죠.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국가마다 어떤 커피의 역사를 통해서 메뉴도 좀 발달이 됐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상황이 좋아질 때 커피의 역사, 커피의 이 강의를 조금 다변화하고 강의를 한 뭐 1강에서 한 4강, 5강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강의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 이야기는, 프랑스 카페 이야기는 요 정도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 시간상 요게 이제 1시간 남짓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핸드드립에 대한 아주 정말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리고,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커피를 내려보고, 내린 커피들을 또 교환해서 맛을 보시면서 뭐 시음 평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그런 시험 보면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핸드드립을 할 건데, 집에서 댁에서 핸드드립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항상 토로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커피 맛이 매번 달라진다. 달라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어저께는 맛있었는데, 어저께는 너무 맛있었어요. 핸드드립을 하는데, 그죠? 혹시 핸드드립 하시나요? 가끔이에요? 어저께는 굉장히 맛있어서 친구들을 불렀어요. 야, 내가 기가 막힌 커피가 이번에 상당히 맛있어. 그리고 내렸는데 꽝이 되는 경우가 있죠. 하여간 이상하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커피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맛이 매번 달라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핸드드립의 특징이 뭐냐면, 커피를 내릴 때의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맛있게 내렸을 당시의 그 상태, 그 변수, 조건, 이것이 맛이 없었을 때 조건이랑 완전히 다른 거죠, 변수가. 근데 우리는 상적으로 맛있게 내렸을 때의 그 당시 그대로 변수를 늘 내릴 수 있다라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근데 핸드드립은요, 아무리 그렇게 한들 매번 똑같은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아메리카노를 내리는 이 머신으로 내리는 바리스타의 덕목은 뭐냐면,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어떤 바리스타가 내려도 그 카페의 정체성은 이런 커피다라는 걸 똑같이 내려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바리스타들의 덕목이에요. 계속 훈련 목표고. 하지만 이 핸드드립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릴 때마다 다른 맛을 내는 거를 즐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훨씬 좋은 커피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자, 커피를 내리는 방식은요, 여러 방식이 있어요. 내리는 방식이. 첫째, 침지식, 뭐, 침출식, 침지식,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림식, 뭐, 우리는 방법,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방식인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커피 가루를 어떤 용기에 놓고 물을 부어서 끓이는 방식이에요. 부글부글. 그럼 커피가 진할까요, 연할까요? 보편적으로
부글부글 뜨거운 물로 계속 끓여요. 진하고 강하고 막 이런 느낌이 되겠죠. 커피가 그래요. 그리고 가루를 끓이기 때문에 마실 때 가루가 찌꺼기가 입에 들어오겠죠. 불편하겠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과거에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 터키식 커피, 터키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커피를 마셔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렌치 프레스, 저 위쪽에 맨 위칸에 왼쪽에 있는 도구 있죠. 저거 아시죠? 혹시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김정님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장비 욕심이 많으신. 예전에 저희 차도 우려 마실 수 있어요. 저기에 커피 가루를 넣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그리고 기다려요. 우려지죠. 기다리는 동안 우려지겠죠. 그런 다음에 위에 꾹 누르면, 이제 필터로 꾹 누르면 찌꺼기는 밑에 가라앉고 그 필터기 때문에 필터 위로 커피물은 올라오겠죠. 그리고 마시는 거. 그게 바로 우리는 식. 대표적인 침지 방법이고, 가압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카페에서 볼 수 있는 머신. 이 머신의 원리는 뭐냐? 커피 가루에 뜨거운 물을 압력을 강하게 넣어서 꽉 눌러주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압력을 주는 거예요. 강하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통과를 하면서 커피 맛들을 강하게 쏟아내겠죠. 그래서 이걸 가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모카포트, 저것도 뭐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 모카포트 같은 경우에 저거는 가정식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과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실습을 해볼 핸드드립이에요. 핸드드립. 핸드드립은 쉽게 말하면 여과식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유추하시겠죠? 종이에 아니면 천에 금속에 여러 가지 필터에 여과를 시켜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과식은 특별한 압력이나 특별한 뭐 열을 가한다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중력에 의해서 물을 흘려보내서 자연스럽게 통과시키는 거예요, 커피를. 그래서 이걸 여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